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한국시각처 1호로 인허가 받은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인 에임메드의 불면증 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솜즈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논문이 최근 제2미르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몇 년 전부터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 우후죽순으로 여러 디지털 치료제 관련 회사, 연구, 투자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국내에서 인허가를 득한 혹은 확정 임상을 진행한 디지털 치료제의 논문이 출판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솜즈의 제2미르 논문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기본에 충실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솜즈는 불면증 치료 목적의 인지행동치료 CBTI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CBTI에 기반한 DTX로는 FDA 인허가를 받았던 페어의 솜리스트나 의도적으로 인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메이저 DTX의 하나로 꼽히는 빅헬스의 슬리피오 등이 여러 임상 논문으로 효과를 검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논문은 모바일 앱 기반의 CBTI, 논문에서는 이제 MCBTI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기관 연구로 RCT를 액티브 컨트롤로 진행한 최초의 연구라고 저자들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TX를 검증한 논문들은 웹베이스드 CBT에 기반한 것이 많았는데요.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개의 병원에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98명의 불면증 환자를 모집해서 실험군, 그러니까 솜즈죠. 그리고 대조군, 그러니까 수면 위생 교육을 한 그룹으로 절반씩 무작위로 배정을 했고요. 총 6주에 걸쳐서 임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대조군 설정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인터벤션 이후 4개월까지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ISI, 불면증 심각도 지표로 설정을 했고요. 이 세컨더리 아웃컴은 수면 다이어리에서 나타나는 지표들, SOL이나 SE, 토탈 슬립 타임 등등과 정신건강 지표, ESS, Dysfunctional Belief, 우울, 필요,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았습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서 솜즈의 세부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환자한테 처방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 앱의 세부 구성에 대해서까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시각처 보도자료 등에도 이 대략적인 설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솜즈를 개발하던 당시에 이 에임메드에서 솜즈의 개발과 임상을 주도하셨던 정신과 전문의 김수진 선생님을 제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카카오 헬스케어로 옮겼습니다만은 사실 세부적인 솜즈의 원리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논문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원리까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솜즈 앱은 CBTI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이 만성불면증의 First Line 트리트먼트로 활용되는 이 스티뮬러스 컨트롤과 수면 제한, 수면 위생 교육, 인지치료 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 6단계로 나눠가지고 6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1주차에는 기본교육, 2주차에는 스티뮬러스 컨트롤과 수면 제한, 3주차에는 수면 위생 교육, 4주차에는 이 릴렉세이션 테라피, 5주차에는 코그니티브 테라피, 6주차에는 재발 방지 및 마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주차별로 숙제, 피드백 및 타임인 베드, 레코멘데이션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얼타임 타임인 베드, TBI 레코멘데이션이 이 솜즈의 프라이머리 피처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참가자들이 수면 다이어리에 기록된 수면 스케줄을 기반으로 이 앱은 이제 수면 효율 SE를 계산해서 필요한 이제 타임인 베드, TBI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참가자가 침대에 이 권고된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면 이 알람의 형태로 리얼타임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챗봇을 통해서 참가자에게 수면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을 바꿔주거나 이 질문에 답해주는 등의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조군의 설정 방식입니다. 제가 강의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 연구에서는 이 대조군을 어떻게 설정하신지가 항상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앱이나 게임, VR에 기반한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대로 된 대조군을 설정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연구에서는 환자를 단순히 교육을 하거나 비슷한 목적의 단순 앱을 제공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ADHD 치료용 게임을 우리가 검증한다면 이 대조군으로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발달 게임을 제공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무치료군을 두기도 합니다. 무치료군은
물리적인 문제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를 활용해서 시간차를 두고 이 대조군은 늦게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대조군은 소위 액티브 인그레디언스만 쏙 빼고서 완전히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쉘을 만드는 것인데, 이 여러 요소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에서 이 액티브 인그레디언스와 그렇지 않은 것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이 소프트웨어로 수면 위생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면 다이어리에서 이 솜즈의 프라이머리 피처라고 되어 있는 리얼타임 TIB, 타임 인 베드 레코멘데이션 기능을 빼놓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타임 TIB 레코멘데이션을 일종의 이 액티브 인그레디언스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임상 연구에서 대조군을 이런 방식으로 설정했던 사례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조군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은 소위 액티브 컨트롤 중에서도 이 상당히 강한 액티브 컨트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면 위생 교육이나 수면 일기 작성 등이 이 기존의 기본적인 진료에서도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솜즈가 기존 치료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은 치료 성과를 보여야만 임상이 성공하는, 이 연구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임상 디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엄정한 임상 연구 디자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임상시험 결과는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아웃컴 모두에서 이 솜즈가 대조군 대비 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SI는 인터벤션이 끝난 직후 대조군 대비 가장 큰 차이의 개선을 보여줬고요. 이후 총 4개월의 팔로우업 중에서도 3개월까지는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팔로우업이 1, 2, 3개월 차가 되면서 p-밸류가 각각 0.002, 0.02, 0.1로 변화하다가 이 4개월 차가 되면은 대조군 대비 0.3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솜즈의 불면증 치료 효과가 치료기간 이후 3개월 정도만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지속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3개월 차 정도의 이 추가적인 부스터 세션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하기에 좋을 수도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ISI를 기반으로 한 다른 지표들도 잘 나옵니다. 치료 효과가 있었던 참가자들의 비율에 대해서도 실험군은 45%, 대조군은 12%로 리스크 레이쇼가 3.67로 나오고요. 인터벤션 리스폰스도 실험군 57%, 대조군 22%로 리스크 레이쇼가 2.55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SE와 WASO를 포함한 여러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해서도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지표인 SE는 2주차부터 6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메인 피겨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연구에서 환자의 중도 이탈률, 그러니까 attrition rate이 12%로 아주 낮습니다. 이탈률이 낮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조금 지나치게 낮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험군 49명 중에서 7명이 이탈을 했는데요. 대조군 49명 중에서는 6명이 이탈을 했고요. 이마저도 4명은 환자 동의서 단계에서 이탈을 했고, 1명은 연구에서 금지된 약물, 아마도 이제 수면제 같은 거겠죠. 이런 걸 복용해서 배제가 되었고, 1명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서 배제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배제 기준에서 첫 10일 동안 수면 다이어리를 7번 이상 쓰지 않은 참가자는 배제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드롭아웃으로 표현되어 있는 참가자는 단 1명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하는 6주 기간 동안에 세션을 진행하다가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단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너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어 있는 임상시험 세팅에서만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앱의 리텐션 레이트를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슬리피오의 임상 논문이나 리셋5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이탈률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페어테라픽스의 리셋5를 실제로 처방받은 환자들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12주 모듈의 절반 이상을 마치는 환자의 비율은 66%밖에 안 되고요. 전체를 마치는 환자들은 4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디스커션 파트에서도 기존 메타 분석 논문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디지털 CBTI 연구들의 드롭아웃 레이트이 21.6%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논문에서는 MCBTI, 그러니까 즉 모바일 앱이라는 모달리티의 특성상 이탈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아마도 연구 과정에서 임상 연구의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참가자들한테
리마인드를 드리는 등으로 잘 챙겼기 때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얼월드에서는 환자들의 중도 이탈률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논문에서 나오는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솜즈가 현재 현장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문은 한국의 시각처에서 1호로 인허가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인 솜즈의 확증 임상 결과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한국의 업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잘 알기 어려웠던 솜즈의 세부적인 구성이나 메커니즘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솜즈의 세부적인 구성 같은 부분을 읽으면서 에이메드 분들이 그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디자인도 잘 설계되어 있고 논문도 되게 깔끔하게 잘 쓰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조군의 설정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확증 임상과 탐색 임상을 포함해서 2024년 초 기준으로 이 DTX와 관련된 임상이 60개 이상 임상시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직 이 연구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피어 리뷰 저널에 실린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번 논문과 같은 연구 결과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